제목에 이끌려 선택한 남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기.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도의에 어긋나면서까지 나를 고집하자는 건 아니다. 단지 가부장적이며 유기적인 시대적 환경에서 자란 내 나이 또래들과 책으로 소통하며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고 싶었다. 뭘 하든 내가 결정한 대로 나답게 사는 방법을 익혀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결정장애를,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모두가 짬뽕을 먹어도 난 짜장면을 먹을 정도의 나로. 그래서 10대에 20대에 30대의 나를 그런 것들이 배려라 생각하고만 산 나와 달님들과 시간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달빛 속 개수나무입니다. 남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기는 미디어 숲에서 펴냈고 차이웨이님이 쓰셨으며 유연진님이 옮겨주셨습니다. 그럼 삶의 주도권을 잡고 나답게 살기 위해 조언 들으러 가볼까요? 중요하지 않은 결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과거 하버드 대학에서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9가지 원인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 9가지 원인 중 첫 번째는 우유부단함이다. 내가 만난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이랬다. 어떤 이는 음식을 주문하기 1시간 전부터 미리 배달앱을 켠 채 고민에 빠진다. 마라탕은 너무 맵고 짜장면은 너무 간이 세고 볶음밥은 너무 느끼해. 그렇다고 패스트푸드를 먹자니 내 몸에 미안하단 생각이 드는걸. 결국 그는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도 메뉴를 정하지 못했다. 또 어떤 이는 일기예보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다음날 비가 내리지만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은 미니스커트를 입을까? 신발은 운동화를 신을까? 외지힐을 신을까? 어떤 우산을 들고 나가지? 지하철을 탈까? 택시를 탈까? 밤새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그녀는 결국 다음날 아무 옷이나 집어입고 급하게 문을 나섰다. 황금 연휴를 목 빠지게 기다리면서도 어디로 놀러 갈지 정하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싸매는 이도 있었다. 근교는 주말에 놀러 가도 되지 않을까? 너무 먼 지역은 필시 사람이 바글거리겠지? 그래도 가까운 지역은 별로 재미없겠지? 온라인에서 유명한 명소들은 어린애들이나 놀러 가겠지? 지방 소도시는 위험하지 않을까? 그가 이렇게 넋놓고 고민하는 사이 일주일 연휴는 금세 지나가 버렸다.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무엇을 먹을지 망설이던 이는 업무가 지체되어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다. 비 내리는 날 지하철역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택시를 타러 간 이는 결국 지각을 했고, 그로 인해 그 달에는 개근한 직원에게 주는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황금 연휴에 놀러갈 곳을 정하지 못한 이 역시 연휴 내내 집에 머무르는 신세가 되었다. 사소한 것에 사로잡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즉, 우유부단함은 자기 인생을 망친다. 사소한 일에 에너지를 허비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이뤄진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이 하루 동안 맞닥뜨리는 선택의 순간은 70번이라고 한다. 직장 혹은 집 주소를 바꾸는 일부터 입고 먹고 자는 일까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런데 만약 선택해야 하는 순간마다 망설이고 주저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하루 24시간 동안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는 것 외에 무엇을 더 얻을 수 있겠는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 일에서 처리하는 일들은 크게 4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1. 긴급하고 중요한 일. 2.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3. 중요하지만 당장 급하지 않은 일. 4.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 우선 하루 동안 우리가 결정해야 할 모든 선택을 위 4등급에 따라 나눈다. 그런 다음 등급에 따라 할애할 시간을 배분한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에는 4시간 이상을 써도 되지만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은 반드시 2시간 이내에 끝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하지만 당장 급하지 않은 일은 8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을 처리할 시간은 수면 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2시간 뿐이다. 자, 어떠한가? 위와 같이 시간을 중요한 일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무엇을 먹고 마실지와 같은 일들은 빠르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중요한 목표에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인맥 확장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많은 이들이 우유부단한 이유는 명확한 목표 없이 행동하기 때문이다. 똑똑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자신만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가령 제품을 홍보하려면 잠재 고객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가진 수요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시나리오 작가라면 각본을 팔기 위해 투자자를 찾으러 나서야 한다. 그래야 마켓 포지션과 시장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뉴미디어 콘텐츠를 만들 때도 대중이 원하는 것을 잘 읽어내어 사람들이 좋아할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만 만들 수는 없다. 단순히 인맥을 넓히려고 목적으로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과 잡담을 나누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다. 정리하자면 많은 이들이 선택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머릿속에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즉, 목표가 없기 때문에 망설이고 결정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무의미한 선택에 낭비하게 된다. 수시로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라. 일의 순서를 정하고 시간을 분배할 때 사람은 관성적 사고로 인해 새롭게 정한 규칙을 어기게 된다. 그렇다고 조급해할 필요 없다. 선택 공포증을 치유하는 일은 본래 하루 이틀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니까. 다음번에 또 한다면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 구조를 사용해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사소한 일들을 기록해보자. 예를 들어 오늘 내가 SNS에서 연예인 스캔들 이야기로 누리꾼들과 1시간 동안 논쟁을 벌였다면, 혹은 우편요금 몇백 원을 아끼자고 구매 대행사와 30분간 가격 흥정을 했다면 그 일들이 다 끝난 뒤에 이렇게 정리해보자. 다음번에 또 온라인에서 연예인 스캔들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절대 댓글을 달지 말아야지. 다음번에 또 물건을 사면 절대 몇백 원 때문에 30분을 낭비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이다. 학창시절에 오답노트를 정리했던 것처럼 자신의 행동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회고해보자. 주기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습관은 이전에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다시 맞닥뜨렸을 때 과거의 실수를 상기시켜 준다.
자, 기억하자. 더는 중요하지 않은 결정에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진지하게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꾸며나가보자. 당신에게는 멋진 순간을 느낄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일단 시작하면 희망이 생긴다. 한 남학생이 있다. 그는 평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아 어디서부터 노력해야 할지 막막했다. 늘 막연한 불안감과 답답함에 힘들어했다. 항상 시험에서 떨어질까봐, 앞으로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며 살게 될까봐 걱정했다. 눈만 뜨면 삶에 대한 절망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그가 시험에 불합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 이후의 삶도 그가 우려했던 것처럼 절망적이지 않았다. 1871년 봄, 그 학생은 책 한 권을 보게 되었는데 책 속에 나오는 어떤 한 구절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멀리 있는 희미한 풍경을 보려 하지 마라. 중요한 건 눈앞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일을 잘 해내는 것이다. 이 구절을 읽고 생각이 확 트이게 된 그는 삶의 희망을 되찾고 일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다잡았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는 현재의 일에 충실하기보다 미래에 닥칠 어려움을 걱정하느라 에너지를 허비했다. 무엇보다 지금껏 자신의 이런 상태를 깨닫지 못했었다. 어제도 내일도 차단하고 오늘 현재를 살아라. 사실 대부분 일이 그렇다. 그 일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희망이 생긴다. 바꿔 말하자면 현재를 살아야 삶은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된다. 그 이후로 그 학생은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다. 대신 지금 눈앞에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지금 해야 할 일을 잘 해내는 것에 집중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시간이 흘러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교를 설립하고 옥스포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가 바로 20세기 의학계의 거장이자 현대의학 교육의 선구자인 윌리엄 오슬러 경이다. 수십 년 후 윌리엄 오슬러는 예일대학교 강연 때 이런 말을 했다. 남들은 항상 제가 남다른 두뇌를 가졌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은 모두 제 두뇌가 지극히 평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하나의 긴 항해로 본다면 각 개인의 삶은 한 척의 배를 운항하는 것보다 힘들고 또 훨씬 더 먼 여정을 항해해야 합니다. 그럼 자신의 인생을 안전하게 잘 항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워 완전히 독립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조타석에 서서 배의 키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 배의 키는 당신의 인생이 항해하는 방향을 컨트롤합니다. 이때 조타실은 당신의 오늘을 의미합니다. 조타실 주위에 있는 수많은 선실은 당신의 과거와 미래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안전하게 항해하고 싶지만 주의력은 항상 다른 선실들 쪽으로 흩어집니다. 전방에는 안개, 산호초, 그리고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항해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고 선박이 무언가에 부딪혀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선박의 선실들을 버튼으로 제어할 수 있다면 그 버튼 하나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철문이 내려와 좌측 선실을 차단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지나간 어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버튼 하나를 누르십시오. 그럼 이번에도 또 철문이 내려와 우측 선실을 차단할 것입니다. 이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조타시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오늘을 장악했기 때문에 더는 어제를 후회하지도 내일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비로소 오늘의 항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윌리엄 오슬로가 제시한 개인의 독립된 오늘이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오늘에 집중하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상기시켜준다. 내게는 어렸을 적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가 있다. 우리는 대학 진학 이후 연락이 끊겼다. 그러던 어느 해 명절을 보내려고 고향에 내려갔다가 그녀와 다시 만나 연락이 닿았다. 몇 년간 못 본 사이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이 져 있었으며 몸도 후덕해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아름다운 소녀가 아니었다. 어쨌거나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 사이여서 순식간에 어색함이 사라졌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느꼈던 좌절감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연애 상대는 번번이 쓰레기 같은 남자였다. 게다가 성급한 결혼과 이혼으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당연히 하는 일도 순조롭지 못했다.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최면술사를 찾아가 과거의 모든 일을 지우고 새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어. 그녀는 지금 자기 자신을 과거와 미래라는 거대한 두 바위 사이에 가둬두고 그 사이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었다. 과거는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한다 해도 지나간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아무리 걱정해도 미래를 내 뜻대로 흘러가게 할 수 없다. 그런데도 굳이 바꿀 수 없는 일로 마음 졸이며 불안해할 필요가 있을까? 그럴 바에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온전한 오늘 하루를 보내자. 그리고 모든 지혜와 열정을 끌어모아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보자. 그런 당신이라면 아픈 과거로부터 금방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당신의 미래도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다. 평범한 삶과 어중간한 삶. 인생이란 평범한 것이다. 평범이란 우리 개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내가 아무리 비범한 재능을 지녔다 해도 수십억, 수천억 명의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그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그저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고 남들이 하는 것을 단순히 따라하며 특별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어중간하고 무의미한 삶이 될 것이다. 오스카 시상식에서 6관왕을 달성한 영화 포레스트 검프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 어떻게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섬세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작품 속 주인공 포레스트는 지적 능력이 평균 이하인 인물로 나온다. 포레스트의 엄마는 그가 어릴 때부터 온 힘을 다해 달리라고 가르쳤다. 어렸을 적에는 친구들의 놀림과 무시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달렸다면 성인이 되어서는 전쟁터의 총알을 피하기 위해 달렸다. 그 이후로도 포레스트는 계속해서 달렸다. 평생을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며 세월을 보낸 포레스트의 삶은
언뜻 보면 지극히 평범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의 인생은 절대 평범하지 않았다. 포레스트는 열심히 달려서 럭비팀에 들어가고 대학에도 입학하고 남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평범을 자기 위안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포레스트는 평범한 사람일까? 평범함은 고사하고 포레스트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도 있었다. 하지만 그가 해낸 일들은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위대하다. 그는 본인의 부족함을 자기 위안이나 현실 도피의 핑계로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겼으며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이유로 나태해지거나 실망하지 않았다. 그는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해 최고로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해내는 사람이 드물다. 몇 년 전 우리 부모님과 왕래가 잦았던 한 친척도 그랬다. 당시 나는 갓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었다. 아버지와 그 친척은 매일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나는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궁금해서 매번 의자를 가져와 그들 사이에 앉았다. 미래 계획에 관한 이야기가 오갈 때 나는 흥분에 가득 찬 얼굴로 나의 꿈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 그런데 그 친척은 내 이야기를 듣고 비웃듯이 피식 웃으며 술을 한 모금 들이켰다. 그리고는 평범한 삶의 소중함에 대해 일장연설을 시작했다.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아름답지 않아. 많은 사람이 고생하며 살고 있어. 세상은 노래 가사처럼 반짝일 것 같니? 무자비하고 인정사정 없단다. 하나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좌절과 시련이 따르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그러고는 내가 고생해보지 않아 어려움을 견디지 못할 거라며 일찌감치 시집이나 가서 편하게 살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돈을 얼마나 벌었든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야. 삼시세끼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야. 부자들의 삶을 동경할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 그의 말을 다 듣고 난 뒤 나는 마음이 영 불편했다. 왜 자신의 기준을 나에게 강요하는 걸까? 자기가 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 내가 속으로 화를 사귀고 있는 것을 눈치챈 아버지는 조용히 귓속말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친척이라는 사람을 관찰하기로 했다. 그는 1년 내내 낡아 빠진 운동복을 입고 뒤축이 닳아 없어지기 일보 직전인 신발을 신고 다녔다. 게다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승진하지 못해서 적은 월급으로 겨우 기본 생활 유지만 가능할 정도였다. 평소 그는 전반적으로 표정이 어둡고 활기가 없어 보였다. 그나마 술이 들어가면 생기 없는 그의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살짝 번졌다.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그 친척이라는 사람은 20몇 살부터 50살이 넘어서까지 단 한 번도 삶의 변화가 없었다. 본인도 스스로 변화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또 정신이 맑을 때는 지루하고 단조로운 삶이 진짜 인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술에 취하기만 하면 자신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멋대로 평가하고 비난하며 자신의 불안과 불만을 쏟아낸다고 했다. 그는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해 평범한 게 좋은 거야 라는 말로 자기 위안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들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로 시작해서 남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둔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일방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성숙한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관찰자의 자세로 상대가 느끼는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한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혼자 고민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도 하지 않는가? 누군가는 밤늦게 엉엉 울어본 적 없는 사람은 인생을 논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살면서 남들과는 다른 생각으로 도전해보고 실패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평범함의 진짜 소중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평범함은 정말 귀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살면서 용기 있게 도전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아파도 해보면서 행복함을 느껴본 사람만이 논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런 경험도 없이 평범함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평범함을 자기 위안의 도구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 평범함의 소중함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평범함을 자기 위안이나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주머니는 가난해도 생각이 가난하면 안 된다. 19세기 최초의 억만장자이자 미국 석유 업계의 큰손 존 록펠러는 이렇게 말했다. 온종일 일만 하는 사람은 돈을 벌 시간이 없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다. 일은 우리의 주요 소득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열심히 일한 만큼 수입도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도 정말 그럴까? 내게 깊은 인상을 남긴 한 변호사가 있다. 그는 항상 부지런하고 바빴다. 다른 변호사들이 쉴 때도 그는 일한다. 그는 만날 때마다 빠르게 인사를 마치고 왔어? 이 사건만 끝내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라고 말하고는 바쁘게 일에 몰두했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는 말은 언제나 말뿐이었다. 그의 가정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아이가 태어났고 부인이 일을 그만두어 가족의 생계를 그 혼자 짊어져야 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변호사를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으로 생각한다. 그의 업무량을 생각하면 당연히 소득도 그만큼 비례해야 맞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말하길 살림은 여전히 쪼들리고 아이에게 쓰는 돈이 많아 정작 두 사람은 오랫동안 옷 한 벌 새로 사입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의아했다. 심지어 그 변호사 대신 내가 다 화가 날 지경이었다. 그도 드라마 속 직장인처럼 상사 변호사들로부터 압박을 받으며 과도한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는데 왜 수입은 적은 걸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 그와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그는 분명 경험이 많은 베테랑 변호사다. 그런데 그 사람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 모두 그와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직 이동을 신청해 다른 변호사 밑으로 들어갔다. 이유를 물어보니 그의 지나친 노력이 문제였다. 그는 평상시 사소한 업무까지도 자신이 도맡아 처리했는데 그 이유는 고작 몇만 원밖에 되지 않는 서류 검토 수당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이로 인해 그의 밑에서 업무를 보조하던 사무원들은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로 느껴져 하나둘씩 그를 떠나갔다. 그 뒤로 그는 바빠질수록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일할수록 더 바빠졌다. 하지만 그의 수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다. 변호사 일을 시작한 지 8년이 다 되는데도 그의 월급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그와 같은 시기에 입사한 다른 변호사들은 대부분 각자의 분야에서 이렇다 할 실적을 내며
수입을 늘려가고 있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가난한 이유. 이쯤 되면 아마 당신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왜 열심히 일하는데도 여전히 가난한 걸까? 사실 문제는 그 변호사 자신에게 있다. 그는 경력이 오래된 변호사인 만큼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자신의 업무를 부하 직원들에게 위임하여 그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부여해 줬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늘어나는 수입을 보며 더 의욕을 갖고 일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그 자신도 바쁜 일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의 역량을 좀 더 중요한 일에 발휘하게 되고 나아가 더 많은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 거린 몇 명이 빌딩 안을 오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날 자신에게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상상했다. A 거린이 말했다. 나는 길가에 있는 저 고깃집을 사서 사흘 밤낮으로 먹을 거야. 이번에는 B 거린이 말했다. 나는 택시를 타고 도시 안을 온종일 돌아다닐 거야. 마지막으로 C 거린이 말했다. 나는 황금 밥그릇을 만들어 나중에 구걸할 때 쓸 거야. 세 거린의 웃지 못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전한다. 가난할 수 있지만 절대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온라인에서 한창 유행했던 말이 있다. 가난은 상상력을 제한한다. 사실 이 말처럼 우리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것은 가난한 현실이 아니라 가난한 사고방식이다. 가난한 사고방식은 인지 능력을 방해한다. 가난한 사고방식이란 근시안적인 사고를 말한다.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남이 비웃을까봐, 남에게 뒤처질까봐 걱정한다. 이들은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오직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안전지대에서만 머무르려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주는 안정감으로 인해 사고가 굳어진다. 다양한 사고가 불가능해지면 사람은 결국 우물안 개구리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게 된다. 인지능력은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하지만 인지능력은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인지능력을 길러야 한다. 무엇보다 누군가 내 그릇에 담긴 물을 가져갈까봐 걱정하지 말고 나라는 사람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 달님들, 뭘 하든 내가 결정한 대로 나답게 사는 달님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사랑합니다.